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첫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석한 법사위에서는 관련 공방이 오늘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산주 매입을 비판한 전재수 의원 발언 이후 민주당에서는 계파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요. 여당에서는 서울로만 나오던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설이 친윤계 의원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고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0월 18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힘을 보탰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사를 잊게 하기 위한 기획작품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내일 국회 상임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이 된 환규 데이터센터 화재 합동 감식 결과 전기실에 있는 배터리 모듈에서 처음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되는 복구 작업으로 카카오 주요 기능 대부분은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정상적인 작동이 안 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풍과 높은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모녀가 집에서 함께 숨져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보였던 사건이 타살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귀금속이 사라졌고 숨진 이들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경찰은 숨진 모녀의 지인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특정 종목을 추천해주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자신이 보유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사기하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인접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병력 9,000명뿐만 아니라 수백 대의 탱크와 장갑차까지 투입했습니다. 벨라루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북쪽을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유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먼저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서 전 장관에겐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서 전 장관 등이 자진 월북 정황에 맞지 않는 정보를 은폐하고 관련 자료를 거짓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 전 장관은 대북 감청 정보 등 월북 정황에 어긋난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 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최근 이 씨 피살 이튿날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가 끝나고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대준 씨 실종 수사를 지휘했던 김 전 청장은 부당하게 월북으로 단정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김 전 청장이 이 씨가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거로 하겠다거나 사생활 같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로 월북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서 전 장관은 원본 기밀이 삭제된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부서에만 공유하도록 조치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집에 있는 소설책을 찢었는데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며 서 전 장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유족 등 고발로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서해 피격 사건 윗선 수사의 길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는 국정감사 당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수사를 이끄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했다면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국회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수도권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신병 확보를 국감 당일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 맞추기와 같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서둘러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감장에 나온 수사 총책임자인 송경호 지검장도 바로 이 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에 관여된 국가기관의 책임 유무와 책임질 인물들의 범위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서욱, 김홍희 두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을 겨냥할 전망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 역시 서욱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고 서훈 전 실장은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당사자입니다. 일단 검찰은 소환 시기를 조율해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아직 끝마치지 못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완료에도 더욱 속도를 내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다만 서욱, 김홍희 두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할 경우 수사가 더 장기화하는 등 검찰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지도 최대 관심입니다. 송 지검장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그런 가정적 상황에서 답변드리지 않고 지금 진행해 오는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시기가 임박해오는 등 검찰의 대북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서욱, 김홍희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모욕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닷새 만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덮어놓고 구속해 망신부터 주려는 전 정권 모욕 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 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장관과 김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피살 공무원 유족이 그동안 받은 고통이 크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청와대 안보라인과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월북몰이를 위한 조직적 은폐가 이루어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조작 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 불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도 튀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란 야당 반발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감사 방법들을 놓고 볼 때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러한 중복 수사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감사원에 의한 서둘러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 수사 문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그동안 문개지원 수사를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해 최고 존엄이라고 애둘러 언급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언을 휴대전화 조정훈 의원이 문제 삼아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는 두 차례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1차는 다음 달 4일까지, 2차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 23일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2022년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정 협의까지 열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내일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시장 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의회 폭거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농민들의 수요가 계속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이 좀 앞서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이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당 소속인 김도 법사위원장이 최대 60일까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어 90일이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 말고는 다수 의석인 민주당을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올해 1세대 1주택자 9만여 명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세청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종부세 고지서의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에서 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천 명은 다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마라도 앞바다에서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현재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날씨가 나빠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에 어선 한 척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해경 구조대를 태운 단정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선적 29톤급 어선이 전복된 곳은 마라도 남쪽 6.8km 해상입니다. 어선과 연락이 안 된다며 선주가 새벽 2시 40분쯤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선박 식별 장치 AIS 신호가 17일 오후 4시까지 잡혔다 끊긴 뒤 10시간 만입니다. 어선에는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베트남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명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조업 전 바다에서 대기하다 궂은 날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업한 게 아니고 소명을 내리고 조업차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그 당시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가지고 날씨가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 투명 중에 아마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어선은 29톤급으로 당시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할 수 있는 15톤 이상 어선입니다. 어민들은 최근 고유가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 힘든 상황이라며 풍랑주의보에도 조업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또 조업을 위해 바다에서 자리 잡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자리가 있고 고기가 난다 하니 선장님이 우선은 먼저 이제 자리를 해야지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은 막 사방팔방 돌아다녀야 되니 선장님은 거기 가서 정박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사고 해역에선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등 20여 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습니다. 풍랑주의보 속에 종일 초속 12m의 강풍과 4m 높이의 파도가 일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10여 차례 선내 수색을 했지만 수중 상황이 나빠 선실까지 접근하지 못해 선원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에서 사라진 구명벌에 선원들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명벌에 대한 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대전에서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어머니와 아들이 구속이 됐죠. YTN이 피해자들의 범행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검증을 마무리하고 이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옷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SUV 운전석에 탑니다. 이 차는 구석진 곳에 주차됐고 잠시 뒤 누군가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싣습니다.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아들과 함께 구속된 어머니 A씨가 피가 묻은 옷가지와 흉기를 담은 가방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조수석에는 흉기를 휘두른 15살 비군이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는 숨진 피해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자의 모습을 볼 때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큰 거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주사기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음식에 독국물도 넣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자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피해자가 수시로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폭력도 행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군의 경우 이렇게 못 살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범행에 동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들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도 진행됐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에 옮겨 싣는 과정 등을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명의로 올해 연금보험 등에 가입했지만 보험 성격을 볼 때 돈을 노린 범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숨진 어머니의 지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보였던 이번 사건, 살인 사건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이 없어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이는가 했지만 타살 정황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귀금속이 사라졌고 숨진 이들의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국가수는 질식해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인 사건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숨진 모녀와 알고 지낸 A씨를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아이도 아닌데 조작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범인을 안 잡으면 저희들은 한이 없겠어요, 진짜. 입건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모녀의 빌라에서는 화재 흔적도 발견됐지만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최근 부산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잇따라 불이 나 경찰이 연쇄 방화를 의심하고 잠복 수사에 들어갔었는데요. 자, 어제 저녁 또다시 갈대밭에 불을 붙인 방화범이 숨어있던 형사들에게 포착됐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변에 자리한 부산 화명생태공원 갈대밭. 식용유를 바른 종이 행주로 불을 붙인 A씨가 현장을 빠져나가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듯 놀라서 불을 끄려고 돌아서지만 달려온 사람들이 곧바로 붙잡는데 형사들입니다. 오세요. 형사 5개팀 30명을 잠복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잠복 중에 피의자가 불을 지르면서 돌아서는 것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잠복 근무는 생태공원에서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6차례 접수된 화재 신고 때문입니다. 모두 저녁 시간대 갈대밭에서 난 불로 경찰은 앞으로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가 불을 지를 거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공원 갈대밭에서 4번째 화재 신고가 접수된 곳입니다. 지난 10일 저녁 6시 반쯤이었는데 600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A씨는 갈대밭을 태우고 싶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근 마트에서 식용유를 사는 모습까지 포착되기도 했는데 검거 당시 방화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앞선 화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액으로 따지면 피해가 크지 않지만 연쇄 범행에 이마저도 시인을 하지 않아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째, 다음 메일 등 주요 서비스는 대부분 작동이 되지만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SK CNC 데이터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서 과실 여부나 관리 감독이 소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여파는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PC와 모바일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티 등 주요 서비스들은 다시 작동하고 있지만 쇼핑과 카카오스토리, 다음 카페 등 여러 서비스 관련 검색 기능이나 톡서랍 같은 클라우드 기능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미 정상화된 서비스라도 일부 지연 현상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이 난 데이터 서버 3만 2천여 대 가운데 9천여 대는 여전히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전체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틀에 걸친 합동감식에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 건물 지하 3층 전기실에 있던 배터리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배터리를 분해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SK CNC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화재 당시 과실 여부와 함께 배터리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던 기존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걸 고려하면 업무상 실화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카카오의 독과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는 자율의 가치를 내세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린 상태였죠. 그렇지만 국가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 한 곳에 시설 일부에 불이 났는데 온 나라가 난립니다. 해당 기업이 메신저 시장의 87%,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한 카카오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이런 독과점을 10분 활용해 미용실부터 영어학원에 골프장까지 문어발 확장을 이어왔고 계열사 수를 무려 129개까지 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문제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검색 조작이나 수수료 갑질 등 독과점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신종 반칙은 이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 등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지만 새 정부 들어 자유를 강조하며 하나같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같은 기업의 반칙을 규정하는 심사 지침마저 그림자 규제라는 반대에 막혀 행정 예고 이후에도 9달 동안 손발이 묶였습니다.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을 최일선에서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자율과 규제 완화 타령입니다. 대표적인 독과점 문제로 꼽히는 배달 수수료를 자율로 해결하자고 나섰고, 어떤 자율적인 그 규제를 통해서 그 시장 내에서 그 어떤 서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자는 온플법도 국회 통과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올해 통과를 원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를 원치 않으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 정책적 판단이 아닌 카톡 먹통 사태로 인한 여론에 떠밀려 공정이든 국회든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깊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카카오가 피해 보상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앞다퉈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꺼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의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방송통신발전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통신사나 방송국 등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대상에 민간 데이터 센터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도 포함하자는 주장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런 부가통신 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라. 국민의힘은 디지털 정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중화, 이원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대 국회 때 기업들의 반발과 이중규제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좌절됐던 상황.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미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망법에 의해서 다시 별도로 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추진할지 논의할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카카오가 무리하게 이제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가입자, 서비스 가입자라고 해서 그들한테 보상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국회가 업계의 반발과 법리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특정 종목을 추천해주고 잠적하는 리딩방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주식 리딩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가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식 리딩방입니다. 대박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투자를 꼬드겨 리딩방 운영자의 입속을 챙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운영자 본인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사기한 뒤 가격이 오르면 내다 파는 겁니다. 카톡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고 자신은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세력과 공모해 허위사설을 퍼뜨려 주가 조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에게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의 손실 보전, 수익 보장 약정 등 허위 과장 광고와 고액의 이용료 청구 후 환불 거부 등 금전 손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오픈 채팅 사용 제한 등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주요 사업자들에게 자율 규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단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가 재판 중에도 지하철 시위를 반복해온 점을 지적했는데 단체 측은 훈계와 협박식의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고 또 지하철 시위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난해 4월 버스를 가로막고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버스 운행을 방해한 시간은 23분에 불과했는데 1심 법원은 박 대표의 행위가 집회시위법 위반과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는 재판부의 당부에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반복해온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대상은 지난해 4월 일어난 버스 시위의 하나고 박 대표가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철저히 비장애인 시각에서 마치 도덕 선생님이 훈계하듯 판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지하철 시위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있는 이것들에 대한 훈계하는 협박하는 방식으로의 또 다른 판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요.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부터 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역마다 승하차를 반복하는 시위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역내 기물까지 파손되면서 일부 따가운 시선은 물론 갖가지 소송에도 휘말린 상태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은 이른바 오이도역 참사가 일어난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애인 단체의 잘잘못이 법원에서 가려지기 전에 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됐어야 하는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SPC 계열 빵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동일 기종의 기계를 직접 살펴보니 안전장치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회사 안전 책임자부터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박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와 동일한 기종의 기계입니다. 가로 세로 1m 안팎입니다. 통 안에는 소스를 섞는 대형 회전무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A씨는 동일 기종의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혼합기 덮개는 안 덮여 있었고 사람이 들어갈 경우 가동이 중단되는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분쇄기,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 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덮개가 열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C 측은 사고가 난 기계는 공정상 덮개가 열려 있어야 하고 속도가 느리고 규격도 작아 안전장치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선 기계 규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 자체가 위험성을 증명한 만큼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대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이 부분은 근로감독을 통해서 시정 조치가 되고 아울러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당시 덮개가 열려 있었고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벌인 현장 조사 결과 공장에 있는 혼합기 9대 가운데 7대가 안전장치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SPC 계열사의 해당 공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7년 동안 받아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의 안전책임자 1명을 먼저 형사 입건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을 회사 내부 지침으로 규정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18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 혼합기의 자동 방호장치 덮개를 열어놓은 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회사 유급 휴업이 끝나는 대로 사고 당시 근무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에 CCTV가 없어 조사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2인 1조 작업 규정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이 현행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회사 내규로 지정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 그 작업이 2인 1조 작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매뉴얼에 규정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혼자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게 매뉴얼에 규정했다고 그러면 그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모 기업인 SPC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공장이 SPC 계열이긴 하지만 재무 등이 독립돼 있고 경영 책임자도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고를 겪었던 직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이번 사망사고의 책임 추궁을 위해 SPL 강동석 대표를 오는 24일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멈추고 지난주에 2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유행 속에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 확진된 학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만 3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15,000여 명이던 일주일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는데 증가폭이 2배가량으로 커진 겁니다. 이런 확진자 더블링 현상이 이어진다면 시차를 두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도 현재 확진자가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 추세를 따라가 연말에 재유행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 방역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올해도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따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인 점을 고려해 11월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전국 108개 학교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습니다. 코로나로 입원 중인 수험생은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능 사흘 전인 11월 14일부터는 방역을 위해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 수업이 권고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첫 친명 확보인데 국감 당일에 청구를 했거든요. 그럼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환 조사하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서 지금 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만. 지난주 소환 조사였죠? 네, 사실 이게 꽤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물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수집해 놓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제 영장 청구하는 것인데요. 뭐 검찰 입장에서 이게 뭐 국감 당일인지 여부를 그렇게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지검장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경우면 이제 직권남용이랑 허위 공문서 작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제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밈스에서 한 60여 건의 자료를 삭제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월북이 아니라고 할 만한 자료들이 있는데 뭐 예컨대 표류 조사를 한 4군데서 했는데 3곳은 그렇게 북으로 안 간다.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전문가들한테도 한 7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유리한 것들만 2군데만 이제 취사 선택해가지고 결국에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혐의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예. 김홍희 청장 같은 경우는 월북으로 단정하는 발표를 3차례 한 이런 인물이기도 한데, 자, 두 사람을 지난주 소환하고 오늘 이제 영장을 친 이런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구속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이 아니죠. 은퇴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지금 현재 해경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공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이 건물 안에다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의 증거들 다 문서로 존재해서 이 두 사람이 도주의 위험도 없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보기엔 마땅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좀 쇼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도망가거나 요즘 법원의 판결을 보면 특히나 구속영장 발부에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좀 전직 공무원들을 굳이 구속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설명할지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또 어떻게 바라볼지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법원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서류상의 증거는 다 확보가 됐겠지만 결국 외부에 있다 보면 관계자들끼리 말을 맞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안보실장을 했던 서훈 실장과의 관계에서 사실 핑퐁 게임을 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저쪽에서 얘기했다, 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뭐 서로 부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인적 증거를 조작할 위험성이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범죄의 중대성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저는 뭐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정보 삭제는 그런데 뭐 국방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국정원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삭제를 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이제 청와대 회의가 끝난 직후 새벽 3시에 이제 삭제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서훈 전 안보실장 다 이제 앞으로 검찰에 소환하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뭐 수사를 하겠죠. 검찰이 혐의를 두고 하고 있는 거니까 수사하는 거 뭐 누가 못하게 합니까? 수사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삭제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표현을 하는데 밈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국방부에 있는 메인 서버에 있는 파일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도 자료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고 삭제된 모든 레코드가 남는 형태로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삭제를 주장하는 건 뭐냐? 이 중앙에 있는 메인 서버에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개별 PC들이 각 기관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 PC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파일을 제한하는 것을 서버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공개했던 자료 혹은
청와대 NS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무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열어볼 수 있었던 국방부 자료가 그 다음날부터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럼 국정원 입장에서는 삭제겠지만 이건 삭제가 아니라 파일의 억세스 범위를 조정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법원에 가서 뭐 이제 기술적으로 다퉈볼 문제는 될 텐데요. 지금까지 국방부가 설명했던 것으로 놓고 보면 원래 그 파일은 국방부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겠죠. 근데 박지원 원장이나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뭐 서훈, 박지원 두 분 다 영장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는 하고 기소는 하겠지만 불구속 상태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밈스 삭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액세스 범위를 조정한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원본 자료를 삭제한 건지 수사 결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서욱 장관이 새벽에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삭제를 했다. 국정원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들 보면 정황적으로 이거는 뭔가 청와대에서 서훈 실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정식의 어떻게 보면 절차 없이 뭐 새벽에 막 실무자 불러다가 급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이었냐 이게 앞으로 다퉈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원본을 삭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검찰은 또 집에 있는 소설책 찢어놓고 이거를 서점에 있는 새 책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렇게 이제 논리에 반박을 하고 있는데 누구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문이 5개 있는데 5개를 다 열지 아니면 하나만 열어서 이쪽만 보이게 할지 여부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고 국방부가 행사했다라고 해서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삭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할 때 이 안에 있는 자료가 확인이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특히 밈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SI, 시그널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미군이 함께 감청하고 북한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휴민트 포함한 모든 자료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미가 함께 내린 결정이거든요. 이 결정을 한국 이 국방부에서 조작하거나 없앤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검찰 말대로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이것은 뭐 원래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전 들여다보면 나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밈스에 업로드할 때도 그런 고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액세스 범위를 두고 특히 이제 밈스에 올린다라는 것은 이게 당연히 다 민감한 정보들이고 처음에는 일단 올렸다는 거예요. 이 밈스 삭제라는 것이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의도와 전체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유통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해당 서버에 올라갔던 것을 일부에서라도 삭제한다. 결국 그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이제 왜곡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정보가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고 어떤 정부 기관 내에서도 왜곡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카페에서 1, 2, 3등급 나눠서 회원 등급별로 공개되는 자료가 다르다라고 해서 자료가 삭제됐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밈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밈스를 뭐 구동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카페 정도로 간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나흘 만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영장이 오늘 이렇게 청구되다 보니까 오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출석한 법사위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앙감사장은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인식합니까? 서해 공무원이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또 발견이 되고 피격이 되고 소각이 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입니다. 거의 동일한 시각대에 국정원에서도 40여 건이 삭제가 됐어요. 이러면 박지원 원장도 구속 대상이겠네요. 가중력성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네. 감사원의 보도 자료를 보면 23일이 24일로 되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은 안보실이 하는 거고 서욱 장관은 보조적인 역할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훈 원장도 당연히 구속 대상인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답변 드립니다. 네. 이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먼저 송경호 지검장 서해 피격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여당 의원이 물었더니 공무원이 피격 소각되고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는 저버리고 오히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개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저는 철저하게 짓밟은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합참이 초기에도 그렇고 국정원도 이 사건이 일어나서 꽤 지속적으로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월북으로 단정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원보이스로 계속적으로 외부에는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비쳤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 월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100%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들은 다 무시하고 월북이라고 볼 만한 자료들만 짜집게 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명예를 짓밟았다. 이거는 국가기관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김홍희 해경청장이 그러니까 한자가 쓰여진 뭐 구명조끼인가요? 이런 게 나오니까 나는 그거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아니 국가기관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하고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나중에 그 결과가 틀린다 한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월북으로 볼 증거도 있고 월북으로 보지 못할 증거도 있을 텐데 지금 검찰과 지난번에 감사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월북으로 볼 증거만 취사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본 것이 이제 구명조끼 이게 이제 키포인트였는데 여기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감사원 그 결과 발표 때부터 나왔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송경호 지검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이 그 구명조끼 하나로 사건을 뒤집으라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부분은 그것 외에도 다른 정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결과 뭐 내부의 취재 과정에 따르면 이분이 중간에 다시 중국 어선에 탑승해서 붕대 등의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중국 어선에서 사용했던 구명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그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하여튼 다시 하선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로서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구조가 됐는데 그 배에서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무전 등 연락을 통해서 해경이 충분히 구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과정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고인이 있고 이제 유가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좀 침착하게 기다려봐야 되겠죠. 예, 지금 야당에서는 감사원과 수사 협조를 하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는데 여기 선을 그었었고요. 자, 가장 관심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칼끝이 비칠 거냐. 자, 이건데 오늘 송경호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원론적인 발언이죠. 뭐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성역은 아니니까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사를 하고 뭐 정말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감사원에서 수사 결과 이제 중간 발표, 뭐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 처리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보고 받고 대면 보고 받았을 때도 원론적인 말씀만 하세요. 그냥 뭐 진실을 밝혀라, 뭐 잘 처리해라. 그러고 나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작업을 하는 것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으로 보이거든요. 서훈 실장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발표해라고 했다라고 입을 열지 않는 한 이 검경의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에 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다.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서욱, 김홍희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거고요. 아마 21일에 영장 심사가 있을 테니까 이것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매입 시점에 대한 전재수 의원의 비판 발언 이후에 당내에서는 이 발언에 동조하는 목소리, 또 이 발언을 비판하는 의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재수 의원 발언에 이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 이런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가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전재수 의원식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내부 총질이라 그러면 또 전재수 의원도 또 엄청 또 성장할 수가 있겠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네. 저도 좀 아쉽다고 봅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대선 출마해서 섭외했던 또 다음에 또 대선 출마 가능성이 또 아주 높은 분인데 그걸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대목이 매우 아쉬운 거죠. 네, 자, 이재명 대표 대선에서 지고 방산주를 매입한 게 아쉽다. 어제 당내에서 전재수 의원을 처음으로 비판한 다음에 여기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고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안민석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비판하는 목소리 이제 선봉에 쓰셨는데 제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 정치에 좀 비유를 했어요. 전재수 의원의 배포로 이재명 대표를 잡아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의 비판을 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고 다치게 해서 뭘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되게 단순한데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거나 저처럼 보좌관을 해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당선이 되면 제가 이거 주식 갖고 있습니다라고 국회윤리위원회 리스트를 제공하면 2달 안에 결과를 써줍니다. 이거는 파세요. 이거는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상임위랑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하면 되는 문제를 국민의힘이 이제 정쟁 삼아서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의 최재성 의원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주식 거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데 그 갑론을박이 갈치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동료 의원을 해하는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이 말이 제가 보기엔 좀 과하다는 이야기죠. 예. 전재수 의원의 정도의 그런 비판과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토론은 당연히 가능해져야죠. 해야 된다. 자, 최재성, 신현영 의원도 이 주식 보유가 부적절했다. 그리고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이 대선에 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주식을 보유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전재수 의원 하면은 대선 때 친명과 친문의 가교 역할을 했었고요. 그렇죠. 신현영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한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민주당 지지층에 꽤 널리 퍼져 있는 지금 감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거 신고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재수 의원 얘기했지만 아니 대선 지고 우리는 다 망연자실해 있고 뉴스도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대선 후보 했던 분이 금방 정신 차려가지고 꽤 큰 돈을 2억 넘는 돈을 주식 투자를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과연 이 패배라는 거를 제대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냐? 이런 비판인 거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늘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이럴 텐데 저도 전재수 의원이랑도 신현영 의원이랑도 방송도 꽤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민주당 지지층의 정서를 좀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쓴소리 좀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 아닌가. 그러니까 애정어린 쓴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쓴소리 시작의 신호탄이다.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 이런 목소리에서 거의 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제 전재수 의원이 거의 처음 이제 비판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모은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전재수 의원 이른바 이제 좌표 찍기를 당해서 굉장히 많은 그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를 넘는 표현들도 좀 많아요. 저희가 이제 말로 하지 않고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개별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나 어디 댓글을 달거나 또는 커뮤니티에 분노를 표시한 것 자체를 또 문제를 삼아서 저걸 하지 마라 하라라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한 문자가 가더라도
요즘 뭐 핸드폰들 좋아서 차단하고 또 안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둬야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실제로 그래서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지금 당이 확보해 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당원들이 더 다양한 경로로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의견들이 당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들이 있는데 뭐 주관식 설문조사, FGI부터 시작해서 권리당원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뜻이 당 운영에 반영되는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저런 의견들이 FGI까지 해가지고 받아들일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저기 있는 뭐 수박인 이런 거 뭐 맨날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제 눈을 사로잡은 거는 난파선에서 먼저 빠져나온다 이런 표현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예, 진중권 교수도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던데. 아, 뭐 진중권 교수가 민주당 게시판에 달진 않았어요. 민주당은 짱짱해서 아직 난파선은. 아, 그렇군요. 야,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재명 리스크가 좀 이제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 사람 버리느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플랜 B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거고요. 그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상 이재명 대표는 성역이 아니게 될 겁니다. 네.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 내 목소리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본인들이 원래 했던 자기들의 질문 답을 하면 됩니다. 두산이 성남 FC를 통해서 이재명 혹은 이재명 측근에게 돈을 줬는지 예. 또는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에게 돈을 줬는지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자들이 이재명에게 돈을 줬는지 이걸 찾아내면 돼요. 찾아내면 예.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지금 뭐 쌍방울 관련된 수사나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뭐를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를 리스크로 보지 않고 검찰이 오히려 지금 또 뭐 대북 송금이 어쩌고 막 이제 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건으로 돌아오셔서 검찰에서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에게 송금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재명 대표를 본인들 공언했던 대로 수사를 하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못하면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겠죠.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검찰이 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직접 뭘 이익을 얻었냐 이걸로 축소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 그 형사법 체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3자 뇌물 공여 같은 경우는 나나 내 측근이 직접 돈을 안 받아도 돼요. 성남 성남 FC죠. 거기에다가 돈만 넣어주고 부정한 청탁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 외에도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어떤 범죄 행위들을 용인하고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본인의 허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정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했다라고 하면 범죄 성립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간 증거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법률가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뛰어난 법률가들 민주당에서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아직까지 얘기를 못할 뿐이지 저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뛰어난 법률가들이라면은 위험성이 높다라는 걸 이미 감지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하는 그 목소리가 커질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 김문기 차장 몰랐다 이 발언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게 이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다 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검찰 수사 기록이 한 10,0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자꾸 본인들의 위치를 판사 쪽으로 올리려고 그래서 그러는데 재판 체계라는 게 판사가 있고요. 검사하고 변호사가 다투는 거거든요. 근데 둘은 같은 증거를 놓고 다퉈야 됩니다. 양쪽에 같은 자료를 놓고 법리로 다퉈서 판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00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지난주에 건네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또 다른 사건인 이 법인카드 관련돼서는 경기도 카드 관련돼서는 심지어는 자료조차 공유하지 않아서 재판장에서 판사가 검사 측을 나무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 공유해 주시라고. 네. 이렇게 가는 지경까지 가 있는 게 지금 검찰이 또 얼마나 급박한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재판 뭐 공정하게 당연히 치러질 테니 검사들은 원래 규칙대로, 원래 법대로 피고인 측의 자료, 수사 자료를 다 공유하고 예. 재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기본 원칙을 안 지키는 우리 검찰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10,000페이지를 다 읽어보려면 정말 시간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의 이제 변호인도 이거 우리 읽어봐야 된다. 시간 좀 달라 그래서 아마 다음 기일에 한 달 뒤쯤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10,000페이지라고 하면 많아 보이고 실제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어떤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 기록은 뭐 10,000페이지가 아니라 50,000페이지, 100,000페이지 가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제가 이 10,000페이지에 들어있는 걸 생각해 보면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와 조금이라도 관련성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백현동과 관련해서 성남시와 국토부가 당시에 주고받은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뭐 온갖 자료들 다 넣어놨을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만 빼면 또 의외로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형사법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당연히 재판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원은 이 10,000페이지 다 읽어보면서 하려면은 이게 양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아,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그쵸? 판사님들 중에 예. 보면 막 거북목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힘들어요. 그렇군요. 판사도 쉬운 예. 직업이 아닙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어쨌든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하나 공유했는데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이 글을 공유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증언이 바뀌는 부분이나 검찰에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생각하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법원이라는 제대로 된 판단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법원에 가서 증거를 놓고 다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주도로 양곡 관리법 개정안 내일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납품 단기 연동제도 단독 처리한다 이렇게 시사를 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좀 민생을 챙기겠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고 싶은 법 5가지 이거 먼저 발표를 하시고 민주당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게 옛날에 상례였는데 민주당이 먼저 7개를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표하셨던 성명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원내 대변인이었죠. 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가서 막는다든지 검찰청 문을 걸어 잠그면 모르겠는데 아니 민생 입법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고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국민의힘이 또 10대 입법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특히 양곡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국민의힘도 1조 원을 들여서 수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부품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요. 좀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정책위 의장단에서 이런저런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민생 입법 열심히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막 의원총회 해가지고 출석하느니 마느니 이런 것도 정하고 계시니까 그게 뭐 순수성을 저희가 뭐 100%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벼농사 지으시는 농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벼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면 과연 도대체 그러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다 저희가 해야 되냐. 소위 말해서 뭐 그러면 배추관리법, 뭐 다 이렇게 무관리법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 벼농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화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벼농사를 많이 지으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또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아마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뭐 그렇게 정책 토론이니까 짧게만 하면요. 양곡관리법을 실행시키면 쌀 수매, 그러니까 쌀 생산량 자체를 통제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세밀하게 통제가 되거든요. 올해는 그만합시다라고 해서 이 재배 면적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쌀 생산량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까지 양곡관리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논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또 그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쌀 농사 짓겠다고 하는 농민들한테 올해 쿼터는 다 됐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작동하지 않을 거고 결국 남아도는 쌀을 또 정부가 비싼 예산 투입해가지고 또 추매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다수 의석인데 우리 반드시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내일
아마 국회에서 또 한 번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국민의힘 얘기라고 할까요? 여권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총선 차출설이 친윤계 의원 입에서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명쾌한 논리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될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그 기준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40%입니다. 일단 40% 정도는 돼야 이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바닥치가 40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은 괜한 말씀을 하셔서 지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을 부각하는 실수를 범하셨어요. 게다가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은 저희가 알겠는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정할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당에서 특히나 이런 식으로 띄우게 되면 황태자니 뭐니 이런 비판을 많이 들어서 가뜩이나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 어려워하는 한동훈 장관을 오히려 궁지에 밀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예측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에 와서 2024년에 초선 의원이 돼서 정치적으로 뭘 한다라고는 잘 그려지지 않아서요. 오히려 총선 출마의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유상범 의원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가발전 이상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도 어떤 쪽에서도 여기에 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시그널을 주는 곳이 없어 보이네요. 근데 아니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초선 의원인데 뭐 한동훈 장관이 초선 의원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40% 지지율에 상관없이 한동훈 장관이 마음만 먹는다면 정계 입문하고 다음번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 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구심점, 또 아이콘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사실은 친윤계 구심점이라는 역할도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지지율이 안 올라오면은 이게 또 좀 퇴색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40% 정도를 얘기한 것 같고 다만 저도 정무적으로는 굳이 이런 얘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게 처음이라 오늘 관심이 굉장히 모아졌는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장관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아직 뭐 장관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저희 당에서 이게 뜬 소문인지 뭐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총선 때 이 서초동의 법조인 출신들 또 특히 검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공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가 돕니까? 그런 분 뭐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새로운 서초동 그룹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당내에 조금 있거든요. 그걸 오히려 조금 더 위험성을 그러니까 걱정을 높이는 그런 발언이라 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굳이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초동 인사들이 대거 여의도 입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 이게 뭐 그냥 단지 풍문이 아니라 당내에서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조금 오가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법조 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 원래 인맥이 또 있고 신뢰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국회 출석해서 이제 총선 출마할 계획이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 이제 정치적인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절대 안 한다, 절대 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현재 그럴 생각이 없다가 아주 정해진 모범 정답인 거죠. 그런 정도로 말해서 그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 상태로 놔두는 게 맞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유상범 의원의 이런 답변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무리 공사가 구분이 안 돼도 지금 2024년 초선으로 들어오지만 자기의 후배라고 해서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윤핵관 라인을 꾸린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뭐가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뿐이 아닌데 오히려 유상범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좀 검찰 중심으로 인사하는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봐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100% 출마한다, 정계 입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성희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오히려 출마를 하기보다는 예. 다른 장관을 한 번 더 하실 가능성에다가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다른 장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시장과 도지사 등 선출직으로 10년의 경험을 쌓고 나서 국회의원이라는 다른 선출직을 한번 했을 뿐인 거고요. 사실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쭉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이력 뒤에 한 번의 초선 의원인 것보다는 다른 부처의 장관으로 오히려 입각을 한 번 더 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지 않을까라고. 뭔가 스펙을 더 쌓고 네. 윤석열 정부도 지지하고. 그렇죠. 에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황태자 논란이 더 커지죠. 법무부 장관 또 했다가 장관 지금 두 뭐 번 이상 시켜주면. 더 이상 커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 그래도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국회라는 건 결국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곳이니까 의원으로서 경험 쌓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에 대해서 두 분의 전망 한꺼번에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한동안 비공개 활동을 이어갔었는데요. 이 대한적십자사 바자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넉 달 만에 공개 행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적십사자 네. 바자회 같은 경우에는 역대 영부인들도 이제 대부분 참석했던 그런 공식 행사고 사실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로우키 행보를 이어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공식 행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당연히 뭐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공식적으로 보이시고 또 좋은 일이니까요. 잘 가셨다고 봅니다. 오늘 순방이후 첫 단독 공개 일정에다가 또 비공개 홍보를 계속하다가 오늘 언론에 공지를 해서 좀 눈길을 더 모았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배포하는 비공개 홍보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이런 쪽이 소외당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또 그 자체가 방문 자체가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좀 대통령실하고 잘 조율해서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행보, 봉사 행보 두루두루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지만 바자회 참석해서 뭐 옷도 사고 또 먹거리도 사고 이러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자 최근에 여러 행사 그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 보면은 복장에도 상당히 그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바자회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수하게 또 무채색 위주로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정치 평론하면서 뭐 대통령 배우자의 의상에 대해서까지 논평하고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뭐 좀 화려하게 하시든 수수하게 하시든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고 또 뭐 국민들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뭐 최근에 로우키 행보에도 잘 맞고 이렇게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행사 내용이 뭐냐, 그리고 이게 어디를 갔냐 이것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했다. 여기에 이제 관심이 더 모아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비공개 행보 많이 이어가고 있다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숙인 무료급식소 설거지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야권에서 이제 고의적인 그 미담 만들기 의혹이 나오더니요. 안나이집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고의적인 미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미담 보고 신부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할 것이고 그런 점을 생각해서 가는 것이 꼭 나쁜 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어디에 어떤 소외된 곳에 눈길을 돌리는지가 또 국민들이 함께 쳐다보는 것이니까요. 계획을 잘 짜셔서 두루두루 많은 분들 만나고 좋은 대화들 많이 나누시고 국민들이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적십자사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이건 모두가 다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부인들이 역대 다 갔던 장소에 가는 것, 그리고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렇게 낮은 곳을 살피는 일, 뭐 과거에도 있었고요.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한데 김건희 여사만 뜨면 이렇게 기사가 되고 논란에 또 이렇게 되고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정은 자기들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죠. 경호 인력이 투입이 되고 뭐 어쨌거나 차량이 한 대 움직이더라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인데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서 대통령 부인 함께 움직여줘야지 대통령 부인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었다를 미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 나태하고 게으른 일이라고 보고요. 자꾸 알면서도 모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공개적이고 당당한 행보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논문 표절이나 주가 조작 의혹 계속 국회에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당연히 해주셔야죠. 지금 뭐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도 안 받으셨고 게다가 옛날에 출석 요구했을 때 거절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빨리빨리 지금 본인은 무죄라고 말씀하시면 털 수 있는 것들은 털고 털어지지 않는 것들은 사과를 하고 예.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매듭을 빨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털 수 있는 것은 털고 매듭 지을 것은 좀 지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야권에서는 낮은 행보에도 하나하나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자칫 이것이 또 역풍의 우려는 없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뭐 이게 물론 뭐 하나하나 트집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국민들께서 이 전체 행보 자체를 봐주시는 분들도 적지 네.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저도 대통령실이 조금 더 이게 세련되게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대통령실도 몰랐다 이게 아니라 예. 홍보실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 관여는 안 하고 있다. 경호실에서 뭐 김건희 여사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일정 수행하고 있고 우리가 뭐 대외적으로 이걸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획한 건 아니다. 뭐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나저 활동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또 저는 추가적으로도 굳이 이런 행사를 비공개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냥 사진 뭐 이렇게 공개로 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통령실이나 저희 진영 자체도 과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너무 우리도 걱정이 지나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남동 관저 입주도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애초에 대통령의 주거를 위해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경호라든지 이런 게 좀 세심하게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이게 늦어지면 좀 의구심도 가지실 수 있고 걱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도 가능하다면은 빨리 입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안전 점검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무능이 또 드러나는 거죠. 6월에 입주하겠다고 했으면 6월에 입주하는 것이고 아예 5월에 한 4달 공사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10월까지 밀렸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으니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옆에다 관저를 짓겠다는 원래 계획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또 얼마나 계시다 관저는 또 언제 옮기시는 건지 좀 5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계획을 짜고 국민들하고 공유를 해야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영빈관을 누가 지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700억 신청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무능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고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대통령실이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전임 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감을 방불케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장 곳곳에서 고성과 파행이 반복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 1시간 만에 멈춰섰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법인카드 의혹 등 전임지사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해 방탄국감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 무용론까지 언급하며 국감장을 떠난 겁니다. 과거를 단죄하고 과거와 단절하고 그 새싹을 돋아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동연 지사도 왜 도대체 이걸 숨기고 은폐해서 이재명 지사 방탄에 동참하고 있는지 무슨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게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이 대표 관련 질의에 김동연 지사가 발끈해 항의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지금 뭐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질의를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3년도 4월 달에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하는데 사업기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그 지역의 지청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성역입니까? 저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할 수 없고요. 발언 다 하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는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로 겨누며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연루된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캐물었고 집중된 시기가 2019년 11월인데 이때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기로 돼 있었고 여기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원 대납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아니죠? 수사 중이죠?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신이나 이런 것도 좀 국민적으로 좀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권력 출범 이후에도 대단히 많은 그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추문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라고. 사실상 지난 대선을 장식했던 의혹들이 주인공이 되면서 떠들썩해진 국정감사는 목요일 대검찰청을 상대로도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마포구로 선정한 배경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던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욕설과 고성에 심지어 몸싸움까지 오가며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설명회. 행사시장 30여 분 전부터 X표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마포구 주민들이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회의실을 점거한 주민들은 상암동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일부는 고성을 내지르거나 호루라기, 부부젤라를 불면서 격렬히 항의했고 급기야는 장례를 정리하려는 시 관계자들과 주민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 돼요. 행사 시간이 임박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단상 위까지 점거하자 결국 서울시관계자는 설명회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고 황급히 퇴장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안 한답니다. 안 한대요. 내려오세요. 아무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상암동이 부지로 선정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비공개 부분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운조차 떼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 내용이 공개되면 주민 이해도 넓어질 거라며 계속 소통의 기회를 찾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 앞으로도 부지 확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 선정을 쉽게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몇 년에 걸쳐 차츰차츰 후보지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소각장이 건립되는 상암동 주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서울 어딘가에는 이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립식 건물,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근처 학교에 아이들을 분산 배치해달라고 하고 있고 교육청은 모듈러 교실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결국 죄 없는 학생들만 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동우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인데도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등교길이 전체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학생의 70% 정도인 200여 명이 이틀째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실에 반대하며 극단적인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초등학생이 최대 1,200여 명 늘 거로 전망되자 교육청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많은 학생이 추가로 들어오면 학습권이 침해되는 데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과 비교해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님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들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모듈러에서 나오는 안 좋은 유해 물질 같은 게 아이들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많지 않고 이들은 서둘러 분교를 짓고 그때까지 아이들을 주변 초등학교들에 분산 배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용지가 아니면 분교 설치가 불가능해서 학부모들이 내놓은 대안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해당 초등학교 건물 증축이 학부모들 반대로 무산돼 어쩔 수 없이 모듈러 교실을 짓기로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학생 안전 사고 발생 위험도 높으면서 무엇보다 그 분산 배치되는 그 대상 학교들의 학부모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모듈러 교실 설치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모듈러 교실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라는데 정작 어린 학생들은 교육 기회를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군 대사는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 오전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관련 입장을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이든 아니든 핵무기로 인한 위협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런 무기를 제거해야 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인접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병력 9,000명뿐만 아니라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끌어들여 우크라이나의 북쪽을 공격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쟁의 국면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북쪽 벨라루스에 러시아군 병력과 탱크, 장갑차 등 중무기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 주둔할 러시아 병력은 당초 1,000명에서 9,00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러시아 파견 부대의 주력은 전차 부대와 신속 투입 보병 그리고 포병 등입니다. имеющие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танковые, мотострелковые,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воинские части и подразделения обеспечения. 병력과 함께 러시아 탱크 170대와 장갑차 200대 등도 벨라루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의 동부와 중부의 군 훈련장에 배치됐습니다. 앞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공군도 합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km 정도. 이 때문에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군이 직접 키이우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전선에서 밀리고 있는 러시아가 수도 공격을 통해 전세 역전을 시도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벨라루스군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이미 순찰과 훈련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По отражению воздуш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назем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незаконных вооруже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и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езаконных машин.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연합군 편성이 국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후방 위협으로 전력 분산을 노릴 뿐 실제 공격에 나서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만약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끌어들여 키이우를 다시 공격할 경우 전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대한항공에서 빌려 쓰고 있는 공군 1호기와 달리 공군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 전용기로 불리는 2호기의 교체가 추진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 등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정부 내에 어떤 기종으로 교체될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으로 귀환한 모습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 내외가 탑승했던 비행기가 바로 공군 2호기입니다. 지난 1985년 도입돼 한때 공군 1호기로도 불렸던 기체입니다. 일명 코드 1으로 통하는 현재 공군 1호기에 비교하면 항속거리가 짧고 노후화했지만 대한항공에서 빌려 쓰고 있는 1호기와 달리 2호기는 공군이 직접 소유한 실질적인 정부 전용기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전용기 추가 도입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공군 1, 2호기에 더해 한 대를 추가로 임차해 모두 3대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환율 상승으로 예산 제약이 생겨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추가 도입 대신 2호기를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비용과 운영 효율성,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2호기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2호기를 구매할지 임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체되는 기종은 기존 2호기인 보잉 737보다는 크기가 큰 중형 항공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기종이 선정될지는 현 정부 내에서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한적십자사 바자 행사에 참석하며 지난 유엔 총회 순방 이후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비공개 활동을 이어가며 발언도 자제하는 등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서서히 보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테이프를 다루며 대한적십자사 바자 행사 개막을 알립니다. 지난달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이후 처음으로 공개 일정에 나선 겁니다. 김 여사는 행사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봉사자들을 격려했고 의류와 공예품을 살펴보다 직접 사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한동안 김 여사는 사적 수행 논란, 장신구 논란 등으로 커진 비호감 여론을 의식한 듯 철저하게 몸을 낮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순방 때에도 부부 동반 행사 외에는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하다 캐나다 총리 부인과 미술관을 관람하는 모습이 YTN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엔 비공개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고 지난 8월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찾아 설거지 봉사를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내내 무채색 복장에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지된 이번 적십자사 바자 행사 일정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아직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더 보이는 게 필요하다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개 행사인데도 언론 취재를 제한하고 대통령실 전속 기사가 촬영해 편집한 영상을 기자단에게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김 여사의 전문 분야로 활동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행보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분간 여론 추이를 살피며 점차 보폭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국민 타자 이승엽 두산 신인 감독이 공식 취임식과 함께 지도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계약 기간 3년 안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허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타자 이승엽이 등번호 77번이 적힌 두산 유니폼을 입습니다. 야구 인생의 최종 목표였던 감독 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자신의 선수 시절과 같이 두산의 모습도 탄탄하게 빚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디테일을 앞세워 상대팀을 압박했던 팀이었습니다. 그 헛술드의 팀 컬러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전성기를 지나 두산은 올해 9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승엽 신인 감독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대스타들
아직 보여주지 못한 신인 선수들 다 동등하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거기서 결과를 내십시오. 결과를 내는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겁니다. 고향팀 삼성이 아닌 두산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국민타자 이승엽. 지도자 경험은 전혀 없는 초보 감독이지만 3년 내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당찬 목표도 밝혔습니다. 이제 계약이 3년인데 3년 안에는 한국 시리즈에서 한번 야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감독 생활의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이 취임식을 한 날 이승엽의 친정 삼성은 박진만 감독 대행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대표팀 내야의 한 축을 이루며 우리나라 야구의 위상을 높인 이승엽과 박진만은 내년부터 프로야구 사령탑으로 지략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이 종착역인 속초에서 열렸습니다. 예정대로 5년 뒤에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고속화철도. 서울 용산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동쪽 끝 속초까지 잇는 노선입니다. 30여 년간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자 지역 수건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떴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철로는 궤도가 하나인 단선으로 93.7km. 해당 구간에는 화천과 양구, 인제, 백담, 속초 등 5개 역이 생깁니다. 목표대로 2027년 말 개통하면 최고 시속 250km로 운행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40분 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준고속열차인 KTX 이음이 편도 기준으로 평일에는 20차례, 주말에는 31차례 운행할 예정입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 지역은 관광과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 터널 구간은 모두 81km로 신설 노선의 90%에 이릅니다. 사업비는 2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동차를 안 가져오셔도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오시게 되면 거의 수도권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미 운행 중인 강릉선과 함께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고속철도의 양대축이 될 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완공 예정인 강릉 제진 동해 북부선과도 연결돼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망 역할도 기대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때이른 겨울 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도 많은 지역에서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철원 영하 2도, 대전 3도, 대구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 19도로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2,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밑돌며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이른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